종류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예, 잘 보입니다. 예, 예. 우선 이렇게 좋은 그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성훈 반장님 너무 고맙고요. 반장님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반장님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반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주 큰 아주 그 조직의 이제 반장님이신데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철 부장님 반갑고요. 또 우리 심영진 저 부장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평소에 잘 아시던 판사님들이 많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우리 장지용 판사님도 그렇고요. 또 우리 김영석 총무님은 뭐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미 같이 이제 학문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그 주어진 그 강의 제목이 이제 자유로운항 선박의 도래와 그 법적 쟁점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유로운항 선박은 뭐 무인 선박이라고 이제 불렸는데 최근에는 이걸 이제 자유로운항 선박으로 하기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한 30분 동안 제가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원고를 여기 좀 드렸습니다. 한 30페이지 가까이 그 되는 원고인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PPT를 마련했고 이 PPT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 방에 있는 선박이 한 6척 동원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용으로 이렇게 뭐 모형 선박 이렇게 2개 갖고 있고 또 이렇게 또 빨간색이 있는 또 배도 있고 요건 좀 예인선입니다. 그리고 범선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좀 배 모양이지 않습니까? 뭔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이제 싱가포르에 가면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있고 그 학교도 꽤 이제 해상법 열심히 하는 학교인데 이 USB 이 판촉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제가 이제 폭넓게 좀 다뤄봤습니다. 한 주제를 깊이 한다기보다는요. 뭐 서론에 뭐 아시다시피 저 선박은 사람이 지금 타고 있는 것을 우리 전제로 하는데 이 자유로운항 선박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타지 않는 그런 선박을 만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저 아이디어거든요. 우선은 이제 사람이 타게 되면은 여기가 한진형 배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브릿지 또는 성교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20명 이상이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이 공간이 또 철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배에다가 무게를 이제 더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배가 그만큼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도 속력도 더 많이 나고 여기다가 또 화물을 싣는다고 해보면은 선주로서는 굉장히 경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좀 무인 선박을 만들자는 이제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휴먼 에러 선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고가 거의 막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선원이 없다면은 즉 말하자면 AI와 같은 인공지능이 무오류를 갖는 인공지능이 배를 운항한다면 사고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그 생각하에서 이 그 무인 선박을 만들자는 이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처음에는 한 2030년 넘어서 이 무인 선박을 이제 상용화 시키려고 그러다가 이게 많이 당겨져 가지고 현재 뭐 굉장히 빠르게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무인 선박 즉 자유로운 선박이 이 바다에서 항해할 수 있을 것인가 말하자면 뭐 적법하게 운송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 기술자들에 따르면은 자유로운항 선박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법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할 단계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판사님들한테 이 자유한국당 선박이 취항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야 되는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뭐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용자 책임, 이 vicarious liability인데, 사용자 책임은 우선 그 피용자의 책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된단 말이죠. 피용자가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는데 이게 사용자 책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AI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생각이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에버 기본호 우리가 지난 3월 24일 날 우리 수혜주 운하에서 이 그 큰 사고가 우리가 발생해서 이제 많은 우리 관심을 끌었는데 이 공동훼손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수혜저 강변에 이 배가 이제 박혀버렸는데 그걸 꺼내기 위해서는 구조자가 와서 구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장이 구조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상당한 구조비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비를 이제 화주와 이제 쉐어하는 제도가 이제 공동훼손 제도인데 그런 공동훼손 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장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장이 의도적으로 공동위험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선장이 앞으로는 없어지는데 공동훼손이라는 게 앞으로 있을 거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선장은 이제 선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다니면서 그 선주를 대신해서 뭐 많은 그 행위를 하고 그것이 모두 선주에게 이제 귀속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선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본 한지령 배 위에는 항상 선장이 이제 존재하고 배를 운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뭐 재선 의무라든지 직접 조선할 의무가 어떻게 되는가. 선장이 없는데 선원법이 그 규정은 지켜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박보험 같은 경우도 선장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을 주는 보험사고가 되는데 선장이 없이 사고가 났다. 그렇지만 하여간 배 쪽에서 뭐가 잘못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이제 보험사고가 돼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율운항 선박이란 뭔가 이제 초기에는 뭐 롤스로이스 등등에서 이 자율운항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이제 국가에서 이제 회사들이 그 자율운항 선박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IMO에서 이제 유엔 산하 기구에서 이걸 이제 통일화시키는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을 이제 1, 2, 3, 4단계로 이제 나누어 봤고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3단계와 4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이제 배에 사람이 타지는 않습니다. 2단계는 이제 사람이 몇 사람 이제 타는데 3단계에서는 전혀 이제 사람이 타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그 굉장히 고가의 선박 그리고 그 고가의 그 화물을 싣고 바다에 있는 그 배를 우리가 안심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육상에 그 선박을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원격 설비를 만들어서 원격 조종자가 이 그 선박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 육상에 여기 보이는 요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요 그 통신 위성 장비를 통해 가지고 원격 신호를 주면은 이 배가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앞에 만약에 배가 나타났는데 이 자율운항 선박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신호를 바로 줘버리면 배가 피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3단계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육상에 관리자가 있다는 것이 4단계와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4단계에서는 육상에 있는 관리자도 없고
완전히 배가 스스로 알아서 자동으로 운항을 하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4단계가 진짜 도입돼서 그 운항될지는 저도 조금은 미지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전자선화 정권 있지 않습니까? 일렉트로닉 피드블 레이딩 그걸 볼레로에서 다 만들어 뒀는데 그게 2000년입니다. 2000년에 그게 도입될 수 있었는데 이 운송인들이 그게 해킹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한 20년 동안 사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운항 선박도 이 선주들이 우리가 그 못하겠다 하면은 도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단계는 확실하게 되는데 4단계는 그 실용화 될 수 있을지 선주들이 어떻게 그 반응을 할지는 조금은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4단계를 대비한 어떤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해 가지고 사람이 의사결정을 돕고 시스템이 적절한 판단을 내려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자율운항 선박, 오토노머스 베슬 혹은 스마트 선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롤스로이스에서 제가 이제 따온 그림입니다. 그 롤스로이스에서는 2000년 되기 전 그러니까 2017년 18년에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내놓은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드 언맨드 오션 고잉 쉽 2030년, 2025년, 2030년에 이게 3단계 선박이 도입된다고 그랬거든요. 리모트 컨트롤드 언맨드 코스털 베슬 그리고 오션 고잉 베슬 이렇게 2025년, 2030년에 그 3단계 배가 도입되고 오토노머스 언맨드 오션 고잉 쉽은 2035년에 이게 4단계가 도입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적어도 5년은 당겨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단계, 4단계 자율운항 선박이 도입됐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텐데 제가 이제 뭐 차근차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항해 및 선원 관련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워스니스 하는 가망능력 주의 의무 우리가 상법에도 제794조에 있단 말이죠. 그 선박이 그 화주의 화물을 싣고 출항할 때는 선체 능력, 운항 능력, 감화 능력 이걸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체 능력은 선박 자체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율운항 선박의 경우에도 선체가 뭐 튼튼한 건 이제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운항 능력입니다. 운항 능력은 적절한 그 선원을 성선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원이 없기 때문에 벌써 이 가망능력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상법 794조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3단계에서는 선원은 타고 있지 않지만 그 선박의 이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리모트 컨트롤을 하는 그 원격 조종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거의 공통되는 의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해상법 학자들이. 육상의 원격 조종자를 선원으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육상의 원격 조종자가 선박에 출항할 때 존재하고 그 사람이 유능하다면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자라는 것이 이제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4단계에서는 이제 선원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 AI를 선원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로봇을 사람을 볼 수 없듯이 AI를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794조에다가 별도의 규정을 둬 가지고 뭐 4단계에서는 그 AI를 선원으로 뭐 대체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을 이제 대체하는 이제 특별법입니다. 그 중에 보면은 선장이 제선 의무, 선박에 항상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선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 3단계에서는
육상의 원격 조정자를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자.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4단계는 마찬가지로 AI는 선장의 대체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간주 규정을 두도록 하자. 이런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솔라스라는 이제 국제 조약에 의하면은 최소한 선원은 몇 명 타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선장 기관장 뭐 1등 하기사 등 포함해서 약 20명인데 선원법 제65조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런데 국제 조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 HMM 거기에서 이제 노동쟁의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 행동권 그게 이제 선원법에 의하면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외국의 항만에서는 그런 노동쟁의를 못하게 돼 있고 항해 중에는 이제 위험하지 않으면 노동쟁의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원들이 타고 있지 않다면은 항해 중에 어떻게 노동쟁의를 할 거냐. 지금 선원들이 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노동쟁의를 뭐 24나트 하든 그 선박의 그 기관을 조금 낮춰가지고 12나트로 항해하게 되면 항해 속도가 낮아지면은 선주가 이제 그 손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해배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선원들이 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무인 선박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럴 때는 이제 원격 조종자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노조를 형성한다면은 아마도 원격 조종자가 이제 항해 중인 선박을 감속하는 조치를 자기들이 취하는 것이 이제 노동쟁의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자, 그다음에 이제 해상 충돌 예방 규칙, 선박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선박 충돌 예방 규칙 콜레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가 항해 당직자들이 경계를 해야 한다, 룩아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그 25살 때니까 아주 오래 전입니다. 접니다. 이게 쌍안경을 그 들고 지나가는 배를 이제 경계하는 룩아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무인선박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AI가 이제 당직을 선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AI가 당직을 선다는 이야기는 이 센서를 굉장히 많이 달아가지고 그 앞에도 달고 여기 브릿지도 달고 아주 뭐 여러 개의 센서를 달아가지고 앞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탐색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피항해야 될까 하는 그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자기가 알아서 피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아까 3단계에서는 여기서 이 양반이 이제 보고 있다가 신호를 탁 줘가지고 이 배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선박직원법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선장 면허가 이제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앞에도 뭐 선장 교수 김인현 했는데 제가 뭐 괜히 선장이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선장 면허입니다. 이 선장 면허인데 유용한 면허예요. 2024년까지 유용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면허입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유효한 선장이고 제가 뭐 몇 년 뒤에 정년퇴직하면 다시 크루저 타러 갈 테니까 판사님들 놀러 오시면 제가 공짜로 태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지금 이제 그 선장은 이제 없어지고 그 대신에 제가 육상의 원격 조종자가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상의 원격 조종자는 이렇게 앞에서 배가 이렇게 접근할 때 이게 내가 피해야 되겠다 안 피해야 되겠다는 걸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있던 뭐 1등 항해사 선장 이런 사람들이 그 육상의 이제 그 원격 조종자로 교체가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육상 그 원격 조종자를 위한 면허가 따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단순한 항해사 선장으로서의 기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보다도 더 넓은 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박직원법은 이제 그 오랫동안
현존선하고 같이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존 필요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런 면허, 그 선장 면허뿐만 아니라 육상의 원격 조종자의 면허도 추가된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양법 관련돼서 조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양법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뭐 판사님들 아시겠습니다만 편의 지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로 그래가지고 뭐 신문 기사에도 가끔씩 납니다만은 그 이제 그 선적하고 이 국가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편의 지적은 우리나라 배가 이제 파나마에 가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뉴인 링크가 없어서 유엔 해양법 91조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연계란 게 뭔가 했을 때 자국민이 소유한다든지 자국 선원이 타고 있다든지 자국에서 건조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선원이 없기 때문에 이 제뉴인 링크가 더 이제 그 희미해지게 되는 링크를 찾기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엔 해양법에서도 기국의 의무는 이제 유능한 선원을 생성시킬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들 뭐 폐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거는 제가 이거 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 유엔 해양법 제 101조에 해적이란 정의가 있어요. 해적. 이 해적 정의가 정확한 게 여러분 그 카리비안 해적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적의 정의를 선박에 성선한 사람에 의해서 그 행위가 행해질 것이 요건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이제 해적선이 만약에 있다면은 전혀 선원이 안 타고 있는 선박을 이용해서 해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선박 없이도 사이버로 자기가 희망하는 곳으로 배를 데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점이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적을 당하는 선박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요건이 없어요. 그 유엔 해양법에. 그렇기 때문에 무인 선박, 즉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해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상법 제 796조에 가면은 해적을 당한 선박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실려있던 화물의 그 화주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면책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임금권이 이제 그 공해상에 뭐 군함 등에 이제 주어지는데 임금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해양 경찰이나 군함이 그 위에 올라가서 뭐 임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올라오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법 해상편으로 넘어가 보면요, 해상 기업 우리가 그 총칙에서 상인이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해상법에 오게 되면은 해상기업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 해상기업은 선박을 이용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선원이 없는 선박을 가지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도 해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왜 이런 논의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에는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총칙 에도 인적 설비로서 이제 지배인이 있고 물적 설비로서 뭐 영업소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해상법에서도 인적 설비로서 선장이 있고 물적 설비로서 선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무인 선박 자율운항 선박에도 물적 설비로서 선박은 있는데 선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인적 설비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해상 기업으로 봐줄 수 있는가? 해상 기업으로 왜 봐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논하냐면은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이라는 아주 큰 그런 이제 법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해상 기업에만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이제 그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해상 기업으로 또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물적 서비를 내가 빌려와 가지고 하는 경우도 해상기업을 또 봐주고 또 내 선원이 아니지만 그 전기용선자 같은 경우에는 선원이 타고 있는 선박을 내가 또 빌려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가 해상기업이 되기 때문에 전혀 선원이 타고 있지 않는 배를 내가 가지고 이제 운항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상기업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박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변함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인 선박이라 하더라도 뭐 그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가압류할 때 아마 우리 이승훈 반장님 잘 아실 텐데 우리 부산 같은 데 있을 때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 규정이 바뀌면서 그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선박 국적 정서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제 가압류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선박이 출항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선박 국적 정서는 선장을 통해서 선장으로부터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선박 국적 정서를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 선박 국적 정서가 선박 소유자 그리고 선박 대리점, 세관, 뭐 해양 경찰, 법원이 이걸 공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박 국적 정서를 이제 그 선주가 이제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선박이 출항을 못하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언인데 말하자면 선언법에 나와 있는 많은 제도들이 이제 그 사용이 되지 않도록 되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많을 거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3단계에서 육상의 원격 조종자를 선언으로 볼 수 있는가? 말하자면 선언이면은요, 그 선박이 타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이제 유족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직무가 아닌 사항으로 사망하더라도 그러면 육상에 있는 원격 조종자를 선언으로 본다면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런 선원에게 이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고립성, 바다에 물 위에 떠 있다는 그 고립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육상의 원격 조종자는 그렇게 봐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뭐 가방 능력 주의문은 넘어가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장은 선주의 대리 그 인이고 그다음에 운송이나 이행 보조자고 불법 행위 관련 선주의 피용자라는 이런 그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육상의 원격 조종자는 이와 같은 그런 그 기존의 제도를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 육상의 원격 조종자를 3단계에서는 대리인, 이행 보조자, 피용자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현행 규정을 가지고도 우리가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그것이 제 생각이고 4단계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간정하는 규정을 둬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용선 계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이제 이 부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좀 넘어가고요. 사실은 이제 선체 용선 계약에서 말하자면 나용선인데 이제 충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 선박 소유자가 지는가 아니면은 선체 용선자가 지는가 했을 때 그 선체 용선자가 우리가 부담한다고 상법 850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점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뭐 판사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점유하는 그 점유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려왔고 선체 용선자는 자기 선원을 태워가지고 선박을 이제 점유하고 지배해 왔기 때문에 850조를 둬서 선체 용선자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선원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AI 그걸 선언을 볼 거냐 아니면은 AI는 선박에 피팅된 장착된 뭐 부속물로
본다면은 그렇게 되면 선박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선체 용선자가 제공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박 소유자가 그 배에 선체에 부착시킨 AI를 통해 가지고 선박을 지배한다고 본다면은 850조 그것은 더 이상 효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850조가 상당히 크게 뭐랄까 도전받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다음 단계 이 전기용선도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전기용선도. 전기용선의 가장 큰 특질은 선박 소유자가 자기의 선원을 태워서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기용선자는 앞으로는 선원이 없고 3단계에서는 육상의 그 원격 조정 장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육상의 조정 장치를 그 용선계약에 의해서 선박 소유자가 제공한다고 할 수도 있고 전기용선자가 굉장히 큰 뭐 H&M 같이 굉장히 큰 회사 같으면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다 할게. 우리가 그런 장치가 있으니까 해버리게 되면은 전기용선자가 자기의 육상 조정 장치를 활용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전기용선자가 선원을 그 고용해서 배를 점유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판례에 가지고 그 이제 해기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 소유자가 선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그랬는데 크게 도전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용선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바뀔 거다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생각할 때는 842조에다가 이렇게 뭘 좀 이제 규정을 둬 가지고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좀 특별한 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것도 좀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운송 계약인데 그 운송 계약은 변화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의 이행 보조자의 과실에 의한 것에 이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행 보조의 과실의 책임을 부담하니까 그것이 뭐 AI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이론적으로 쉽게 그거는 운송인의 이행 보조자로 봐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냉동 화물이 실려 있었다. 그건 지금은 이제 선박의 2등 기관사가 온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그 온도 조절은 이제 그 자율운항 선박에 뭐 센서가 할 거란 말이죠. AI가 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운송인의 이행 보조자의 역할을 누군가가 했으니까 사람이 아닐지도 했으니까 그걸 사용자 책임, 이행 보조자의 과실에 의해서 운송인이 책임지는 건 이건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해과실 면책이라고 우리가 뭐 유명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화주에 대해서 이제 그 운송인의 이행 선박 사용인이 배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3단계의 경우는 결국은 이제 육상의 그 원격 조종자가 뭐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육상의 그 원격 조종자를 선원과 같이 봐서 이제 그 면책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뭐 학자들은 이미 외국에서도 그걸 뭐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물론 이제 바다에서 사고가 났긴 하지만 판단을 내린 사람은 이제 육상에 있었기 때문에 인정해주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선화정권은 이제 선장이 발행하지만 뭐 육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공동해순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버기본 요 사고입니다. 그 이제 공동위험단체를 이제 구성하는 것이 이제 선박 소유자와 화주지 않습니까? 근데 에버 기본 후에 화물이 잔뜩 실렸는데 그게 이제 그 이제 그 육상에 이제 뻘에 이렇게 갇혔다 이거죠. 이걸 꺼내기 위해서 구조자를 불렀는데 선장이 구조자를 불렀죠. 그러면 구조 행위를 했고 이제 구조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선장이 공동훼손이다. 내가 이 예인선을 가지고 배를 건졌기 때문에 선주도 안전하게 살았고 화주도 살았으니까 그 비용은
화주에게 내가 일부 부담을 시키겠다. 또 하는 것이 이제 공동훼손 제너럴 에버리지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번 에버 기본 사고에서도 그게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선장이 없는데 그럼 3단계에서는 아마도 육상의 그 조종자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4단계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아마도 이제 그 시스템이 다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뭐 그 AI가 딱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공동훼손 선포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걸 이제 865조를 뭐 선장이나 뭐 AI 선장이나 이렇게 간주하는 규정을 둬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해난 구조가 아시다시피 배에서 이제 항해하고 있다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이제 SOS를 치면은 지나가는 배들이 이 배를 이제 그 예인 줄을 걸어갖고 끌어다가 육상까지 데려오는 것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막 신호를 막 보내겠죠, 배가. 우리가 전환됐다는 뭐 자동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쓴 것은 이제 그 해난 구조가 되면은 구조 한 선박도 내가 이제 그 선박 소유자 전경 운송자이 주고 나서 선장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가도록 돼 있어요, 구조를. 근데 앞으로 뭐 선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말하자면 구조 당한 배하고 구조 하는 선박이 모두 이제 무인 선박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박 충돌, 뭐 선박 충돌이 뭐 여전히 발생하겠죠. 그런데 3단계는 이제 원격 조종자의 과실에 따라서 이제 과실 비율이 이제 정해질 것이고 이제 4단계는 뭐 AI 판단에 따라서 충돌이 발생할 것인데 이 손해배상의 법리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제 분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AI가 이제 뭐 그 AI에서 충돌 사고 났다 하더라도 그 이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법원의 판사님들이 과실 비율이 얼마다라고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이제 그 선박 충돌과 관련해서 사용자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상보험의 경우에 선장의 과실에 대해서도 이게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그것을 이제 육상의 원격 조종자로 대체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선주 책임 그 보험에서는 선원의 그런 이제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선원이 없기 때문에 보험 사고가 상당히 줄지 않겠느냐. 이 그 무인 선박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뭐 당위성을 내세운 사람들은 사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책임제도입니다. 요건 이제 제가 조금은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실책임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단계에서는 이제 그 사용자 책임을 그 부담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격 조종자의 과실을 뭐 선원의 과실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율화가 고도화되고 무인화되면은 선박 소유자의 과실 책임을 과연 이제 물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 민법 제756조 또는 뭐 서양에서 말하는 vicarious liability 묻기 어렵다고 이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위험 책임 이게 그 자율운항 선박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위험이 더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선주 아니냐 해서 그런 이제 무과실 책임을 또 이제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이론 구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또 재래 선박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재래 선박하고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독창적으로 이제 뭐 생각한 건데 AI 장착
그 4단계 선박에 대해서는 대물 소송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이제 영미에서는 사람이 피고라는 관념이 있다는 거죠. 선박 충돌이 났다면은 그게 이제 HMM의 선박 그 충돌 사고를 야기했다 그러면 그 HMM이 자기의 선원을 통해서 선박을 운항했고 그 선원이 사고를 야기했고 선원이 과실에 한 것이기 때문에 HMM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이제 대인 소송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책임. 그렇지만 그 영미의 관념을 비는다면 아니다. 선박이 그 피고가 될 수 있다. 그 선박이 X라는 선박이 사고를 야기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인 소송으로 간다면은 만약에 그게 이제 나용선자가 HMM이었다, 선체용선자가 HMM이었다 하면은 그 HMM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기는 하지만 그 선박은 HMM이 소유하는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단 말이죠, 대인 소송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대물 소송에서는 이 선박 자체가 너 피고이기 때문에 이 배를 이미 경매로 선박 우선 특권으로 즉 상법 770조에 기해서 이걸 이미 경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가압류할 수 없는 강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뭐 선박은 우리가 이제 피고의 주소지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덴마크에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그 이제 선박 소유자의 상대방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자유운항 선박에서는 이게 또 더구나 이제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지가 이런 구성이 어렵다면은 이런 대물 소송을 허용해 가지고 더 간편하게 그리고 대인 소송에다 플러스 해 가지고 가면은 또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더 폭넓게 선박 운항과 관련된 그런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대물 소송을 인정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화주는 대물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화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선박에 대해서 이미 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777조의 선박 우선 특권이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점들도 다 해결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인 소송과 대물 소송이 같이 이제 병존될 수 있도록 하면은 이런 그 손해배상의 문제는 굉장히 좀 피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 빨리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내로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물 책임 이건 이제 우리 그 자유운항 선박뿐만 아니라 뭐 로봇 등등에서 많은 분야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저도 볼 때는 이제 그 프로그램 뭐 이 그 작동이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면 제조물 책임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제조물 책임은 아시다시피 이제 과실의 입증이 없도록 했고 인과관계에도 사실상 이제 추정되도록 돼 있어서 그런 이제 피해자들 구제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뭐 자동차 손해배상법에는 뭐 이런 전제하에서 29조 2가 신설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선 예선 하역인데요. 뭐 간단히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요 그 예인선 그리고 도선사 이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자유운항 선박으로 했는데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제 항내에는 이런 항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도선사하고 예인선은 굉장히 오래까지 남을 것이다. 이 자유운항 선박이 도래하더라도 남을 것이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도선사 승선 시에 도선 계약이 언제 성립됐냐는 도선사가 배에 올라갈 때 그게 그 이제 그 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선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하역 작업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이 하역 작업도 완전히 자동화된 사람이 없는 하역 기기가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
그다음에 선박 건조 계약하고 이제 선박 금융 계약에서는 뭐 별다른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선박 건조 계약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조선소에서 이제 선박을 건조할 때 사양대로 건조가 되었는지를 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는데, 시운전 시 지금은 이제 사람이 타서 시운전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시운전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게 책임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박관리업. 이 선박관리업이 굉장히 큰 그 부분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가 자기가 선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독립된 분업된 선박관리업, 쉽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굉장히 크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선박관리업이 선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선원을 관리하는 것이 선박관리업의 아주 큰 부분이었는데 이제 선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생각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육상의 원격 조정 장치를 이런 것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선박 관리업보다도 더 고도화되고 더 많은 부분을 관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조선소에서부터 이게 차곡차곡 데이터가 관리되기 때문에 조선소의 자회사들이 선박 관리업을 할 거다. 우리나라 이제 현대 오션 엔지니어링 하는 그런 회사가 지금도 이제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조선소의 자회사들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그리고 선박 관리업이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인데 이제 과도기 단계입니다. 그 현존 선박하고 자율운항 선박이 이제 공존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선박이 이제 현존선이고 이건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현존선하고 자율운항 선박하고 피항 능력이 누가 더 우수하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해상교통법 콜레그에는 정박하고 있는 선박하고 닻을 놓고 있는 선박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선박하고는 닻을 놓고 있는 선박은 그 이제 운항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닻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해하고 있는 선박은 이제 운항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선박, 항해하는 선박이 다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존선하고 자율운항 선박하고 비교했을 때 이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피하는 굉장히 고도의 그 선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자율운항 선박은 항상 피항선이 되도록 할 건가? 현존선하고 만나면은 그럼 이걸 구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콜레그 제18조의 변화가 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 콜레그랑 국제 조약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바꾼다면은 이제 운시트랄에서 이제 제7 이제 작업반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승훈 반장님 저를 또 한국 그 자문단에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범 운항 단계일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어떤 울산에서 저한테 이제 그런 걸 물어봤는데 이거 지금 자율운항 선박을 시험하려 그러면은 그런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넓은 구역에서 자율운항 선박이 이렇게 운항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테스트 할 때 그 테스트에 나가는 선박은 뭐 선원법 위반이고 뭐 위반이 많잖아요. 그래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위법이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걸 책임 안 지도록 해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험 제도하고 손해배상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이제 울산에서 이제 그런 이제 테스트 베드를 울산시하고 어디하고 그 협정을 체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시범 운항 구역에서 그 책임 문제, 그 위법을 어떻게 적법하게 빨리 해줄 건가? 이제 잠정 조치로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무인선박, 자율운항 선박은 이제 선언법과 관련해서 이제 공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고, 운송과 관련해서는 그 원격 조종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AI라는 것을 운송이나 이행 보조자로 보기 때문에 그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불법행위 쪽은 이게 그 사용자 책임을 이런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그 영리에서 말하는 대물 소송, 액션 인 램을 가져와서, 사실은 무인 선박이 그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전혀 안 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물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물 소송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동물과 관련해서 왜 책임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대물 소송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관련 없는 뭐 규제법이라든지 선박금융, 선박건조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선박관리업이 앞으로 호황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꼭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전혀 타지 않는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우선은 실업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배 한 척 20명이 타고 있는데, 그러면 뭐 선원이 전 세계 선원이 다 어디로 가버리겠습니까? 그런 실업을 과연 우리가 감수하면서 꼭 자율운항 선박, 무인 선박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회적인 그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자율운항 선박, 무인 선박이 이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법학하는 사람, 법조인, 정부는 가능하도록 이제 입법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오늘 판사님한테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